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벌써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 점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형법 강의. 뭐 여태까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강의지만 오늘 약간 좀 체계적으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백대현 재판장이 윤석열의 그 두 번째 사건이죠.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 진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국에 계신 민주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어제 선고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셨나요? 저도 제가 이론적으로는 내란 특검이 10년을 구행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5년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도 제 유튜브에서도 또 예상을 했고, 뭐 최대 나와봤자 5년에서 7년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어제 백대현 그 부장님이 저도 뭐 잘 아는 후배인데 이제 처음에 논고 할 때에는 굉장히 다 제가 인정이 거의 다 유죄다, 그리고 굉장히 죄질도 나쁘다, 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제 예상과 달리 진짜 내란 특검이 구형을 실효적 구형을 한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선고할 만한 정도로 구형을 한다. 뭐 이런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판사가 한 10년 정도 때릴 것으로 뭔가 정보 파악을 하고 특검이 10년 구형을 한 건가? 진짜 한 10년 정도 선고를 때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 예상이 틀렸기를 바랬는데 역시 예상이 틀리지를 않았죠.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본죄에서 지기현 재판부, 그리고 뭐 최종 대법원 확정이 돼야 되지만 본죄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뭐 어쨌든 무기징역은 최소한 될 것이니까 무기징역에 플러스 5년을 해도 무기고, 무기징역에 플러스 10년을 해도 무기죠. 별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 그 어떤 역사적 기록으로서 또 상징적 의미로서 또 죄지은 그 윤석열에 대한 심리적 어떤 타격, 이제 이게 세게 놓으면 지기현 등등도 세게 놓은다라고 또 예상할 수밖에 없고, 또 죄지은 사람은 그렇게 또 위축이 되죠. 그리고 그게 정치에 미치는 또 영향이 또 정서적 어떤 영향이 또 크게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 시민들이 저는 뭐 진영이라고 표현하는 거 싫어합니다. 진영 논리 정말로 저는 싫어해요. 그는 무식한 소리. 정치 정신병자들이 하는 게 진영 논리죠. 댓글 하는 거 보면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오른쪽에 윤어게인 15%, 왼쪽에 개딸 15%, 정말로 지적인 능력이나 이 사고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통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못 사는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못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면 그 진영 논리,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철 TV 사이다는 극좌 극우 그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왼쪽 15, 오른쪽 15%를 배격한다. 그 사람들은 초청하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지 마십시오. 금융치료제가 날아간다. 이미 10명 정도가 이제 뽑혀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올해 100명 해서 1억씩 하면 100억입니다. 공익펀드 100억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뭐 돈도 없으면서 기부하고 싶으면 하시고, 법정 와서 막 울고불고 하더라고. 안 봐줍니다. 진영 논리 이런 걸 배격하고 우리가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사장님으로서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큰 머슴들을 회초리를 들고 항상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지지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지지하시는 걸 누가 탓하겠어요. 그러나 합리적 지지, 비판적 지지를 해야 나라가 산다 이거야.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 민주화 운동하실 때 또에도 본인들이 야당의 총재들을 비판적으로 지지를 했고, 또 본인이 총재가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도 나를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마라. 그러면은 망한다. 나를 비판적으로 지지해달라. 나를 견제해달라.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요즘의 정치는 어떻게 된 판인지, 정치하는 놈들도 그런 말을 하는 놈을 본 적이 없고, 지지하는 놈들도 똑같고, 과거에는 지지하는 분들도 정말로 비판적 관점에서 정말로 열렬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민주화도 그렇게 빨리 됐고, 경제 성장도 그렇게 빨리 우리가 이루은 거죠. 이 나라가 지금 정체 상태잖아요. 경제든 정치든 이 그래프가 있단 말이야. 그로스 스테이트. 이 지금 이제 강의입니다. 강의. 이제 정치 경제학 강의. 그로스 스테이트. 이때는 그 나라가 활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서 희열을 얻고, 그래서 부자가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말이야. 또 부족한 점들도 다 있지만,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이 정체가 되면 스테디 스테이트. 지금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선진국이 옛날에 됐는데 정체되어 있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죠. 이게 이제 모든 선진국들의 병이지, 우리나라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뭐 이미 돌입을 벌써 10년 전부터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꺾여서 내려간다 이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이제 0에서 마이너스로, 또 실질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우리 작년 성장률이 1.5%인데 명목 인플레이션율이 2.5%잖아요. 그러면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1%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가 1인당 GDP가 올라간 게 아니고 호주머니가 더 월급이 작아졌다 이 말이죠. 내가 실제 받는 월급이,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10년간 지속되면은 우리나라는 52, 60위권 중진국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 5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게, 경제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 특히 현장의 경제를 잘 아는 그 탁상물리 뭐 교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공무원 아무것도 몰라. 공무원 지까지 게 뭘 알아. 공무원은 우리가 번 돈으로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정치꾼들 그건 당연히 모르고, 그런 사람 지지하는 개딸 윤어게인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보기에 개딸들은 아주 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뭐 40, 50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내가 보기에 대다수야. 그만큼 돈을 못 벌어. 이쪽 윤어게인은 노인네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 은퇴한 분들이 많죠. 전직에 고관 대작들이 많아.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은 안 해. 역시 뜯어먹고 사는 비경제활동 인구들. 그러니까 이 비경제활동 인구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설치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조용해. 네. 제가 댓글을 보면, 이제 제가 이재명 정권 경제정책 개판이다, 검찰개혁 개판이다, 막 비판하면 막 이제 저를 비난하려고 이제 댓글 다는 사람들 있죠. 이름도 다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주로 이제 저를 공격하는 논리가 이런 거더만, 변호사인데 왜 경제를 말하냐. 그게 이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1등을 안 해봐서 그래. 1등 하면 다 잘해. 고시 여러 개 붙은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윤석열이처럼 뭐 하나도 겨우 못 붙어가지고 구수하는 거 말고. 천재들은 하나 붙으면 나머지 다 붙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자, 그 정도면 답변이 됐나요? 네. 이거 꼴찌가 천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댓글 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당신은 뭘 했냐. 저는 대학교 때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을 했어. 지금 댓글 다는 그 개딸들 민주화 투쟁이 뭔지 알기는? 당신들이? 아유, 가짜나. 이재명 대통령 대학 다닐 때 민주화 투쟁이라고는 근처에도 안 가봤어, 그 양반. 뭐 집이 가난해서 우리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어. 이재명 못지않게 달동네에 살았어. 그렇지만 입에 그런 욕하고 그런 짓은 안 하고 살았어.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 어느 대학 났어? 중앙대? 민주화 투쟁 근처에도 안 갔어. 그 지도 교수인 이상돈 교수님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해주더구만.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민주화 투쟁 했어요? 윤석열이 3년 동안 윤석열 타도 투쟁하자 김영삼 김대중처럼 민주화 투쟁을 해본 적이 있냐고. 허구한 날 부인하고 죄 지어가지고 검찰 법원에 불려다니는 거 말고 한 게 뭐가 있어? 그 중에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 죄가 되는 것도 많아. 내가 보기에. 예. 이미 지금 대법원에서 공범들이 확정 판결 받은 것들도 막 쫙 있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그 판사들은 나쁜 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북한 되는 거야, 북한. 내한테 불리하게 판결한 놈은 나쁜 놈이고, 내한테 유리하게 판결한 놈은 착한 놈이고, 그래 되면 그게 북한이야. 이제 이병철 너는 뭐 했는데 설명이 되나요? 저는 세금을 민주당 의원들 다 합한 것보다 많이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1000년간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이 냈어. 그러면 됐어요? 세금 많이 내는 놈이 애국자 아니야? 정치꾼들, 민주당 국회의원 나부랭이들, 공무원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 거기서 세금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정치꾼들은 부가가치를 순수하게 창출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부가가치라는 거는 새로운 부가가치, 그게 모여서 GDP가 되는 거 아니야, GDP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경찰, 고생하시는 정말 경찰, 일선 경찰 분들이나 고생하시는 진짜 우리 군인들이나 고생하시는 정말 119 대원들이나 고생하시는 여러 정말 사회복지사들이나 훌륭한 공공적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하시는 공무원도 훌륭한 분들 많죠. 고위공무원들은 훌륭한 놈 없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절반을 잘라도 됩니다. 그 월급으로 몇 배에 달하는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야 돼. 그런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애국자야. 정치꾼이 애국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민주화 투쟁할 때 그분들은 정말로 훌륭한 공공적 서비스를 창출을 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이름이 남는 거지. 지금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나라가 꼬라박는, 경제도 지금 마이너스로 가지만 정치는 더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1, 2류들이 정치권에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4류도 없고 5류야, 5류. 그러니까 모든 하는 게 5류가 나. 5류들이 하니까. 이 정도면 대충 답변이 됐죠. 그런 거 자꾸 올리지 마시라고. 예. 그리고 이병철 변호사, 네가 경제의 해법을 내놔봐. 이따구 소리 하던데 저는 계속 항상 저의 해법을 딱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기본이 그러니까 강의는 안 듣고 졸다가 선생님 1 더하기 1은 3이에요 하는 그 꼴찌들하고 똑같은 거야. 보면은 일단 좀 지능이 떨어져. 그런 사람들은 댓글 달지 마세요. 남들한테 공해야, 공해. 에? 자, 이 정도 제가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댓글 달기가 귀찮고 시간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백대현 부장의 이 5년 선고와 관련해서
이 좀 이렇게 법률적으로, 법학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2월 19일 날 지기현 부장판사의 본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그 본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에 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법리적인 거를 법학 강의하는 것처럼 이 또 앞으로 계속 재판이 또 뉴스에 나올 거니까 반복해서 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어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 첫째, 윤석열 쪽에서 내란에 대해서 모든 재판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이 행한 행위는 고도의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고 통치 행위다. 이것은 감히 일개 판검사가 사법심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봐라. 베네수엘라 군사작전하고 그거를 어느 미국의 검사 판사가 재판하겠다라고 건방지게 나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주장.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 그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 재경 명령에 대해서도 판결이 나왔고, 또 김대중, 역시 김영삼 김대중이야.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북한에 또 이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박지원 의원이 깜빵 갔죠. 그때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했다든가 등등 해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깜빵 보낸다. 그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박지원 씨가 깜빵 갔죠.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이것은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 행위고 그것은 통치 행위고, 그것을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걸 어떻게 일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냐 말이야. 그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경명령, 그건 이제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상의 요건을 갖췄느냐, 이런 것을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에 비상계엄 헌법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 심사 대상이 된다 이거야. 법원에 또 헌법재판소에. 나아가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특히 그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에는 더더욱이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관의 삼심제 이거를 침해해서 군사법정으로 가고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과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파면시켰잖아요. 헌재에서. 이제 그러한 그 법리를 어제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란죄 본죄가 있는데 그걸로 그냥 끝내면 되지. 그 본죄와 관련해서 체포한다, 체포방해, 그래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국무회의를 제대로 했네 안 했네 등등등등. 이것은 이제 형법에서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죄를 처벌을 하면 불가벌, 처벌해서는 안 되는 수반하는 또는 사후적인, 이건 별도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법리가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 그 주거침입 절도죄다. 그렇죠. 근데 도둑질에서 나온 이 물건을 그냥 깨트려 버렸다. 손괴죄, 이런 건 별도로 처벌할 가치가 없다. 이걸 팔아먹었다. 이 작물 판매죄, 이 별도로, 왜냐하면 그거는 팔아먹는 게 예상이 되니까. 주거침입 및 절도로 처벌하면 된다. 불가벌, 처벌할 필요가 없는 수반행위 내지는 사후행위, 이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어제 이 체포방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그 국무위원들 또 최소한만 부르고 못 오게 했다, 그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
또 뭐 경호처 직원들한테 불법적으로 뭐 지시를 했다 등등. 예. 그리고 이제 허위로 나중에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작성을 해서 폐기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은 내란이라는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에 이런 것과 별개로 독립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벌적인 그런 수반적 행위가 아니고 독립된 범죄다. 그래서 징역 5년 이렇게 때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형법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그 법리적 쟁점에 관한 판단입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여러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중이 될 거 아니야. 죄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형을 가중하느냐. 이제 어제 보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여러 경호처 직원들 총기 휴대하고 이게 이제 총기 휴대, 이게 특수 공무집행을 방해했잖아요. 체포하는 것을. 네. 참, 그 전에 이제 법원의 관할권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권. 공수처가 그 체포하고 수사했는데 그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 아예 본죄도 지기연도 공소기각 판결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제 백대현 부장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 왜? 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공수처법에 보면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 대상이다 딱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다른 범죄.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성이 있는 그게 이제 이 내란 우두머리죄죠. 그것을 관련되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련성을 한도 끝도 없이 넓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제 백대현 부장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바로 인정이 된다 이거야.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이런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느냐 직권남용이냐를 수사를 해보면 별도의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 이거 헌법의 요건을 다 안 갖췄네. 그런데 군대를 투입했네. 이거는 바로 내란이네. 바로 직접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내란 죄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포에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어제 백대현 부장의 이 법리는 굉장히 간명하고 굉장히 정답입니다. 정답. 예. 그래서 공소기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로부터 이제 확보한 증거들도 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증거 능력이 있다. 예. 굉장히 간명하지만 정확한 정답을 어제 판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그거 또 잘못됐다. 왜? 대통령 관저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그 경호처장의 승인이 없으면 못 들어온다. 그때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무효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제 아니다. 합법적이다. 왜?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따른 그 승인을 받아라라는 것은 군사기밀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한해서 그런 것이지 범죄자가 그 안에 숨어 있는데 거기가 뭐 소도냐 소도? 우리 사만시대 때로는 범죄자가 도망 들어가가지고 군사기밀 장소에 숨어 있으면 그러면 그 경호처장이 승인 안 하면 못 잡아 나오느냐? 그런 뜻은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그 범죄자를 수색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서 잡아 나와라 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한 것이다. 정확한 법리입니다. 예. 법의 해석은 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느냐 이 문제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 사건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타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가면 범죄가 발생한 그 범죄지의 관할법원 또 거기에 증거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많이 있는 그 범죄 발생지의 관할법원도 관할권이 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수사가 그리고 재판이 신속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의 그 범죄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실 및 관저이고, 그것을 관할하는 그 지역의 관할법원은 서부지방법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른다 법에 돼 있으니까, 공수처법에. 그러면 정확하게 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있다, 의문이 없다. 이것도 역시 정답.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형을 합친다.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있고, 공무위원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있고, 공용서류 폐기 손상죄도 있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죄도 있고, 뭐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죄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몇 년, 이거는 몇 년, 이거는 몇 년, 단순 합산. 그러면 10년, 15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20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형법 총칙에 어떻게 돼 있느냐? 가장 중한 범죄, 법에 보면은 이제 가장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범죄,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한 것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제일 중한 범죄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입니다. 특수가 붙으면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그러면 7년 6개월 이하죠. 이게 가장 중한 범죄야, 법에 있는. 그러면 이것에 2분의 1을 가중한 것이 맥시멈이다. 그러면 7년 6개월에 2분의 1을 가중하면은 한 4년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한 4년 채 안 되게 플러스 시키면 한 11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11년 정도. 그거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고. 그래서 어제 백대현 부장이 지금 이 죄의 스코프는 최저 1년에서 한 11년 정도 사이다. 그렇게 대법원에 양형 기준표가 또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중하라, 저런 경우에는 감경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11년 정도다. 거기에 내란 특검은 10년을 구형했다. 어제 선고는 5년을 선고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중하는 원칙을 아시겠죠? 여러 범죄 중에 제일 중대한 범죄, 법에 있는 그것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다 합쳐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량 감경. 이게 가장 그 많은 비난을 받고 있네요. 언론에 보니까. 윤석열이가 초범이다. 전과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전과가 없다. 보통 이제 일반 그 범죄자들, 피고인들도 감경할 때 전과가 있느냐 보고 전과가 없으면 감경해 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전과가 없다는 의미로 감경 요소다라는 뜻인데, 초범임으로 감경한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죠. 내란죄가 그러면 전과가 있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비판이잖아요. 근데 이 좀 부적절한 어떤 감경을 또 어제 언급한 거는 맞아요, 이 백대현 부장이. 이게 일반 범죄자하고 같은 게 아니잖아. 적어도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단 말이야. 일반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감경 요소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깊게 고민을 했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다. 욕 먹어도 싸다. 그러나 백대현 부장의 이제 본래 취지는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좀 감경해 주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그게 이제 장량 감경에 있어서 전과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느냐, 합의를 했느냐, 뭐 이거는 합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거를 또 뭐 감경 요소로 이렇게 이 판시를 했는데, 뭐 취지와 다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또 표현을 한 거다. 그것은 또 제가 보기에는 백대현 부장의 실수다, 이렇게 봅니다. 합리적, 국민들의 합리적 비판이다. 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2월 19일 날 지기현이 선고를 하는데, 지기현이가 작년 3월 7일 날 윤석열이를 대타로 석방시켜주면서 직권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니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라. 검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하면 공소 기각 판결을 때려야 된단 말이야. 수사를 다시 해야 돼.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경찰이. 그런데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죠. 지기현 재판부에. 그런데 어제 백대현 부장이 이 판결문에 공수처는 정확하게 수사권을 갖는다라고 명백히 판시를 했고, 같은 1심 법원 뭐 판사끼리 구속력이 생기고 이런 법률적 효과는 없지만 사실상 지기현 판사한테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또 우리가 법리적으로도 같은 대등한 판사들끼리 판결이 모순되게 나오면 국민이 법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결의 모순 저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결이 서로 모순 저촉돼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관점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어제 백대현 부장의 판결에 의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제 그 판결문에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게 계속 논란이 돼 왔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도 내란이 맞는지 위법한지 뭐 인식이 뭐 애매했다,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그 탄핵 파면 사건에서 명백히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라고 이것을 명백히 이제 밝혔는데, 어제 백대현 부장도 윤석열의 이 어제의 범죄 사실에 대한 명백한 고의 그리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명백히 있었다 하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도 지기현 재판장한테 사실상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이제 어제 주요 법학적, 법리적 쟁점들이 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형법, 우리 사법고시를 공부하면 형법 총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형법 강론보다. 형법 총론에서 사법고시에 정말로 많이 출제되어 왔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형법상의 여러 법리적인 쟁점들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제 판결문에 나왔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식하다. 법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은 강의료를 내고 들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반드시 강의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